아버지, 제 친구가 코인 거래소 운영하는데 원금 보장에 월 8% 배당이에요. 완전 안전해요.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 그럼 1,000만 원만 넣어볼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32년 직장 생활 끝에 모은 2억 8천만 원, 저축 1억까지 합쳐 총 3억 8천만 원. 석 달 만에 6천만 원 배당을 받았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전 재산을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째 거래소는 증발했고 아들 친구는 잠적했습니다. 62세, 통장 잔액 8만 원. 지금 저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편의점 알바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줄 알았습니다. 32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지각하거나 결근한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주말 근무도 한 달에 두세 번은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32년을 일했고 오늘 드디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회사 앞 식당에서 동료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후배들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32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억 8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32년 일한 대가치고는 적다고 느껴졌지만 불평할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정년까지 채운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한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평생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온 사람입니다. 제가 벌어온 월급으로 아이들 키우고 집안 꾸리고 저축까지 해왔습니다. 여보, 우리 평생 모은 돈이 얼마나 되지?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통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적금과 예금을 합쳐 1억 원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과 저축 1억 원을 합치니 정확히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은행 금리가 연 3%니까 한 달에 95만 원씩 이자가 나옵니다. 3년 후면 제가 65세가 되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12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럼 한 달에 215만 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내와 둘이 살기에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 돈으로 조용히 살아요. 크게 쓸 일 없이 검소하게 살면 충분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3억 8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3년 만기 상품이 금리가 제일 높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3년 만기 연 3.2%예요. 한 달에 약 98만 원 정도 이자 나오십니다. 괜찮네요. 이걸로 할게요. 서류를 작성하려는데 옆에서 다른 직원과 손님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예금 금리로는 힘드시죠? 투자 상품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32년 회사 다니면서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월급 받으면 저축하고 생활비 쓰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금 가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3억 8천만 원이 안전하게 은행에 들어가 있고 3년 동안 매달 98만 원씩 나온다는 게 든든했습니다. 아내도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할 일이 없었습니다. 32년 동안 매일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사라진 겁니다. 첫 주는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낮에 산책도 하고 경로당도 나가봤습니다.
하지만 2주일이 지나자 무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TV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금 이자 98만 원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받는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구나. 아내와 둘이서 98만 원으로 생활하려니 빠듯했습니다. 관리비가 15만 원 나갔고 식비로 50만 원은 써야 했습니다. 나머지 33만 원으로 통신비, 교통비, 병원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저축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이렇게 살다가 국민연금 받으면 조금 나아지겠지. 하지만 그것도 한 달에 215만 원 정도면 여전히 빠듯할 거야. 어느 날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퇴직하셨다면서요? 한번 뵙고 싶어요. 아들은 32세로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안 했고 혼자 살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얼굴이 반가웠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은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하다가 슬쩍 물었습니다. 아버지 퇴직금 많이 받으셨어요? 2억 8천만 원 받았어. 저축한 거 합쳐서 3억 8천만 원 있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행에 넣어뒀지. 3년 예금이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요.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할 일 없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자는 생활이었습니다. 32년간 바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멈추니 무료함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봤지만 어울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그룹이 있었고 저는 새로운 사람이었거든요. 며칠 나가다가 그만뒀습니다. 이런 생활이 3년이나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니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한번 뵈러 갈게요. 얘기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전화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이 단정했습니다. 양복은 아니지만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은 어떠냐고, 요즘 무역업이 힘들다던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아들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투자 제안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 김민수라고 있어요. 걔가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데 꽤 잘 되고 있어요.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조건이 아주 좋아요. 가상화폐. 그게 뭔데? 저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거요. 요즘 엄청 인기예요. 걔가 운영하는 거래소가 회원 3만 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투자를 받는 건데 조건이 정말 좋아요. 어떤 조건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원금 보장이고요. 매달 8% 배당을 줘요.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요. 8%라고? 한 달에?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은행 이자가 1년에 3.1%인데 한 달에 8%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한 달에 8%요. 거래소 수익이 워낙 좋아서 투자자들한테 많이 나눠주는 거래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그렇게 좋은 조건이면 사기 아니야? 제가 의심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아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미 투자했어요. 2천만 원 넣었는데 한 달에 160만 원씩 받고 있어요. 통장 내역 보여줄게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은행 앱이었는데 매달 15일에 160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보였습니다. 지난 석 달간 총 480만 원을 받은 거였습니다.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2천만 원의 8%가 160만 원이니까요. 너 이미 넣었어? 왜 미리 말 안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실까 봐요. 근데 석 달 해보니까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내가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그런 거 위험한 거 아니야? 가상화폐가 폭락하면 어떡하려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거래소는 수수료로 돈을 버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래만 하면 거래소는 계속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아들의 설명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거래소 회원이 3만 명이나 된다니까 그 정도면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조심스러웠습니다. 3억 8천만 원은 제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함부로 투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생각 좀 해볼게.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버지, 은행 이자로는 한 달에 98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투자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아들이 돌아간 후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한 것 같아요. 그냥 은행에 둬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통장 내역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2천만 원으로 한 달에 160만 원씩 받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만약 1천만 원만 넣으면 한 달에 8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은행 이자 98만 원과 합치면 한 달에 178만 원이 됩니다. 생활비가 훨씬 여유로워지는 거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계속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안전하냐고, 원금은 보장되냐고, 언제든 찾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장담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석 달 동안 해봤는데 한 번도 문제 없었어요. 투자자가 벌써 500명이 넘는데요. 일주일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1천만 원만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전 재산을 거는 건 아니니까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했습니다. 1천만 원만 투자해 볼게. 어떻게 하면 돼? 아들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민수한테 연락할게요. 서류 작성하면 돼요. 며칠 후 아들이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투자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투자 원금 1천만 원, 월 배당률 8%, 원금 보장, 중도 해지 가능. 조건이 명확했습니다. 계약서 뒷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게 면책 조항이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이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은행에 가서 예금 1천만 원을 해지하고 아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3억 8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이 빠진 겁니다. 남은 예금은 3억 7천만 원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괜찮을까? 불안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한 달 후면 80만 원을 받는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파국의 시작이라는 걸. 한 달이 지났습니다. 투자한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뒀습니다. 배당일은 매달 15일이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15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입금 내역이 보였습니다. 80만 원. 정확히 1천만 원의 8%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받는 돈이 이렇게 쉽게 들어오다니요. 은행 이자로는 1년을 기다려야 317만 원을 받는데 한 달 만에 80만 원을 번 겁니다.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여보, 봐요. 80만 원 들어왔어요. 아내도 놀란 표정으로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들어왔어. 80만 원 정확하게 들어왔어. 제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그러게 말씀드렸잖아요. 좋죠?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네, 정말 좋아. 고맙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특별했습니다. 오랜만에 고기를 사서 집에서 구워 먹었습니다. 삼겹살 2인분에 3만 원이었는데 아깝지 않았습니다. 80만 원을 벌었으니까요. 아내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했을 걸 그랬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며칠 후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천만 원으로 80만 원을 벌었으니까 5천만 원을 넣으면 4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예금 3억 7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빼면 3억 2천만 원이 남습니다. 3억 2천만 원의 은행 이자는 한 달에 8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투자 배당 400만 원을 더하면 한 달에 48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은행 이자만 받을 때는 98만 원이었는데 5배가 되는 겁니다. 생활비로 100만 원 쓰고도 382만 원이 남습니다. 1년이면 4,584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도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투자금을 좀 더 늘려볼까 해요.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5천만 원이요. 그럼 한 달에 40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넣어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한 달 해봤는데 문제 없었잖아요. 아들도 석 달째 하고 있고요. 제가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실제로 80만 원이 들어온 걸 봤으니 강하게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예금 5천만 원을 해지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목돈을 찾으시는데 괜찮으세요? 다른 곳에 투자하실 건가요? 네,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을 아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총 투자금은 6천만 원이 됐습니다. 예금은 3억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달에는 480만 원을 받는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5일 아침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480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6천만 원의 8% 정확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달 만에 480만 원을 번 겁니다.
32년 회사 다니면서 한 달 월급이 3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보다 많은 돈을 일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여보, 480만 원 들어왔어요. 아내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들어왔네요. 신기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2달간 아껴서 생활했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좋은 음식도 사 먹고 옷도 샀습니다. 아내한테 백화점 가서 옷 사라고 50만 원을 줬습니다. 오랜만에 아내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경로당 친구들한테도 커피를 샀습니다. 다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요즘 투자 좀 하는데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무슨 투자냐고 물었지만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다들 하겠다고 하면 귀찮을 것 같았거든요. 석 달째 15일, 또 48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매달 15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월급날 같았습니다. 아니,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달간 받은 배당금이 560만 원이었습니다. 첫 달 80만 원, 다음 2달 480만 원씩, 생활비로 200만 원 정도 썼으니 36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금 이자도 2달간 16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합치면 520만 원이 모인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통장 확인하기가 됐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32년 회사 다닐 때는 월급 받아도 생활비 내고 저축하면 남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매달 300만 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된다면 1년 후에는 3,6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2년이면 7,200만 원입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투자 어때요? 좋아. 좋지, 정말 좋아. 내 친구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더 넣으실 생각 없으세요? 지금 투자자를 더 받는데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넣는다는 건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6천만 원으로 480만 원을 받으니까 1억을 넣으면 8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2억을 넣으면 1,600만 원입니다.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금 3억 2천만 원을 그냥 놔두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 이자로는 한 달에 83만 원밖에 못 받는데 투자하면 몇 배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기회예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계산기를 놓지 못했습니다. 숫자를 계속 두드렸습니다. 만약 전 재산을 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 3억 8천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3,04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욕심이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걸. 석 달째가 됐습니다. 15일 아침, 통장에 또 48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3달간 총 1,040만 원을 배당으로 받았습니다.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석 달 만에 1,040만 원을 번 겁니다. 수익률로 계산하면 거의 20%가 넘습니다. 은행 금리로는 7년 가까이 걸려야 할 돈을 석 달 만에 벌었습니다. 너무나 쉬웠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돈이 계속 들어왔으니까요.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예금 3억 2천만 원을 그냥 두는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한 달에 83만 원씩 받는 것과 2,560만 원을 받는 것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3억 2천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2,560만 원을 받습니다. 지금 받는 480만 원과 합치면 3,040만 원이 됩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는 겁니다. 회사 다닐 때 1년 월급이 3,600만 원 정도였는데 한 달 만에 그만큼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가 보였습니다. 3,040만 원, 3,04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년이면 3억 6,480만 원입니다. 원금을 거의 회수하는 셈입니다. 2년이면 7억이 넘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생각이 있는데요. 남은 돈도 투자하면 어떨까요? 아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3억 2천만 원을 다요? 그럼 우리 손에 남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한 달에 3,040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 1,000만 원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2,040만 원은 저축할 수 있어요. 1년이면 2억 4,480만 원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원금도 금방 회복되고 오히려 더 많아져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문제 없어요. 석 달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온 적 없었잖아요. 아들도 6개월째 하고 있고요. 투자자가 벌써 500명이 넘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데 사기일 리 없어요. 아내를 이틀 동안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아내도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석 달간 한 번도 문제가 없었고 실제로 1,040만 원을 받았으니까요. 결국 아내가 허락했습니다. 그래도 생활비 500만 원은 남겨두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알겠어요. 500만 원은 통장에 남겨둘게요. 제가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갔습니다. 예금 3억 2천만 원을 전부 해지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객님, 목돈을 다 찾으시는데 괜찮으세요?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는 아니시죠?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3억 2천만 원을 아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송금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총 투자금은 3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생활비 500만 원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혹시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하지만 곧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3,040만 원을 받는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돈 보냈어. 3억 2천만 원. 네. 그렇게 많이요? 아들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응, 다 넣었어. 이제 총 3억 8천만 원이야. 한 달 후면 3,040만 원 들어오는 거지? 네, 맞아요. 근데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렇게 많이 넣으셔도 괜찮아. 너도 6개월째 잘 받고 있잖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민수한테 전달할게요. 통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 목소리에 뭔가 걱정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무시했습니다. 괜한 걱정이겠지. 그날 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다음 달 15일이면 3,04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 좋은 데 가서 여행이라도 갈까요? 아내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들어온 거 확인하고 나서 생각해봐요. 아내도 불안한 모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장 긴 한 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15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세었습니다. 밤에는 꿈을 꿨습니다. 통장에 3,040만 원이 입금되는 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새 차를 사고 아내한테 목걸이를 사주고 아들한테 용돈을 주는 꿈이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15일 전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2시간마다 깨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내일이면 3,040만 원이 들어온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일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난 겁니다. 배당금은 보통 오전 중에 입금된다고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통장 앱을 켰습니다. 새로 고침을 계속 눌렀습니다. 아침 7시, 8시, 9시. 아직 입금이 안 됐습니다. 조금 불안했지만 오전 중에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0시, 11시. 여전히 입금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입금 내역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2시, 3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입금 안 됐어.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안 들어왔어요. 민수한테 연락해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전화를 끊고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 30분.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도 안 읽어요. 뭔가 이상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잘못됐구나. 크게 잘못됐구나.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새벽에 입금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매시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6시에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밤새 입금 안 됐어. 민수한테 연락해봤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연락 안 돼요.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아요. 문자도 안 읽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돈 들어왔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어. 아들이 친구한테 연락하는데 연락이 안 된대.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사기는 아니겠죠?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사기일 리 없어. 석 달 동안 잘 들어왔잖아. 일시적인 문제일 거야. 제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민수한테 문자 왔어요. 뭐래?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 문제가 생겨서 배당이 일주일 정도 늦어진대요. 곧 해결될 거라고 하네요. 일주일이요? 그럼 다음 주에는 들어온다는 거야? 네, 그렇대요. 기다려보래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일시적인 문제라니까 괜찮겠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석 달 동안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일주일이나 늦어진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을 지옥같이 보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한두 시간 자다가 깨서 핸드폰을 확인하는 게 반복됐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2일이 됐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안 들어왔어. 민수가 뭐래? 제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계속 연락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어제 문자 보냈는데 읽지도 않았어요. 아들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 친구 회사라도 찾아가 봐. 제가 소리쳤습니다. 회사 주소를 몰라요. 집도 어딘지 모르고요.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친구라면서 집도 회사도 몰라? 대학 동기라고 했잖아. 제가 화를 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연락 끊고 지내다가 작년에 우연히 만났어요. 그때 투자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아들이 변명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3억 8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상대방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까? 거래소 사이트라도 들어가 봐. 뭔가 공지가 있을 거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잠시 후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사이트가 안 열려요. 접속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이트가 안 열린다는 건 폐쇄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자마자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수 씨죠? 벌써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현재 623명이 신고했습니다. 총 피해액이 230억 원 정도 됩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230억 원. 그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623명.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돈은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거든요. 초기 투자자들한테는 배당을 주는 척하고 실제로는 나중 투자자들 돈으로 돌려막기 한 겁니다. 김민수 씨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 추적해보니 돈은 이미 다 빼돌렸습니다. 폰지 사기.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마 제가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3억 8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32년 모은 돈이 넉 달 만에 증발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62세 남자가 길거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내한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통장에 남은 돈은 생활비 500만 원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돈 찾을 수 있대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 표정을 보더니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설마 다 날아간 거예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3억 8천만 원. 다 날아갔어요.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모은 돈이 사라진 겁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욕심이 불렀습니다. 처음 1,000만 원만 넣었을 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생활비 500만 원으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 15만 원 내고 식비로 100만 원 쓰고 나면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 2달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달 후에는 어떻게 하죠?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며 매일 불안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완전히 남처럼 지냈습니다. 밥도 따로 먹고 방도 따로 썼습니다. 냉랭한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집을 팔아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생활비 500만 원으로는 석 달도 못 버팁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3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살까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시세가 4억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20년 전에 2억 3천만 원에 샀던 집이 4억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파는 거라 3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5천만 원을 깎아준 겁니다. 한 달 만에 매매가 성사됐습니다. 잔금 받는 날 은행에 갔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여기서 20년 전 대출 잔금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을 은행에 갚았습니다. 남은 돈은 3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제 전세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걸었습니다. 전세가 너무 비쌌습니다. 3억은 기본이었고 괜찮은 곳은 3억 5천만 원도 넘었습니다. 돈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2억 원짜리 빌라 전세를 구했습니다. 오래된 빌라였고 방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세금 2억 원을 내고 남은 돈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사 비용 300만 원, 생활비로 쓴 500만 원을 빼면 1억 1,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3억 8천만 원이 1억 1,20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2억 6,8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이래서 돈 벌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 모은 돈을 넉 달 만에 날린 사람이랑 어떻게 늙어가요? 국민연금 받으려면 3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아요? 62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갈 거예요. 이혼 서류 보낼 테니 도장 찍어주세요. 아내가 짐을 쌌습니다. 이틀 후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집 나갔어. 어떻게 좀 해봐. 아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저도 2천만 원 날렸어요. 제 책임도 있으니까 더 이상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2천만 원과 3억 8천만 원을 같은 선상에 놓고 말하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권유해서 시작한 거잖아. 내 친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속았다니까요. 저도 피해자예요. 아버지가 욕심 부린 거잖아요. 1천만 원만 넣으라고 했어요. 전 재산 다 넣으신 건 아버지 선택이잖아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정리할 게 많아요. 가족이 모두 떠났습니다. 40년 아내, 32년 아들. 모두 잃었습니다. 빌라 전세 2억 원과 통장 1억 1,200만 원. 그게 제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원래 3억 8천만 원이었는데 1억 1,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62세에 누가 저를 쓰겠습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60대 취업, 노인 일자리, 경비, 청소, 배달, 택배 분류 같은 일자리가 나왔습니다. 이력서를 10군데 넣었습니다. 답장 온 곳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우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사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5세입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62세라고 하면 안 뽑을 것 같았거든요. 야간이라 힘든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는 걸로 하죠. 월급은 180만 원이고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32년 회사 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62세의 편의점 야간 알바로 월 180만 원을 받게 된 겁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첫날이었습니다. 오후 11시에 출근했습니다. 편의점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주간 알바생이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물건 진열하는 법, 계산대 사용법, 청소하는 법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알겠죠? 그럼 수고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새벽 1시쯤 취객이 들어왔습니다. 라면 끓여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라면이 맛이 없었나 봅니다. 손님이 뭐 하는 거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32년 회사 생활하면서 새벽까지 깨어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눈을 비비며 버텼습니다. 서서 일하니까 다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새벽 5시쯤 되자 배달 온 물건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리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20kg짜리 박스를 10개 넘게 옮겼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새벽 6시 교대 시간이 됐습니다. 주간 알바생이 들어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교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온몸이 쑤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샤워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오후 2시에 눈을 떴습니다. 8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일어나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저녁 6시에 밥을 먹고 9시에 다시 잤습니다. 10시 30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릎이 계속 아팠고 허리도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월 180만 원이라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8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32년 회사 다닐 때 마지막 월급이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80만 원입니다.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밤새 일해서 받는 돈입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억 1,38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 100만 원 정도 썼으니 남은 1억 1,200만 원에서 180만 원이 더해진 겁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쓰고 월급 180만 원을 합치면 순수 지출이 한 달에 82만 원입니다. 1억 1,380만 원을 82만 원씩 나누면 139개월입니다. 11년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병원비라도 나가면 금방 줄어듭니다. 전세 계약이 2년 후에 끝나는데 그때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보증금을 못 받으면 그것도 날아가는 겁니다. 불안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서서 일하면 악화된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면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일단 진통제만 처방받았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약값이 나갔습니다. 석 달째 허리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건 나르다가 삐끗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디스크라고 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시간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파스만 사서 붙이고 버텼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석 달 사이에 10kg이 빠졌습니다. 머리는 반쯤 새 있었고 주름이 깊게 파였습니다. 62세가 70세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아들도 저를 봤습니다. 순간 멈칫했습니다. 민수야.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일하세요? 응, 석 달째야. 아들이 담배를 하나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4,500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돈을 내고 나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너는 잘 지내니? 네, 저는 괜찮아요. 아들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보고도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 때문에 2천만 원을 잃었으니까요. 저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했으니까요. 넉 달째 되던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김민수가 태국에서 체포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미 돈은 다 도박으로 날렸다고 합니다. 압류할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피해자들한테 인당 100만 원 정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100만 원요? 3억 8천만 원 중에 100만 원만 돌려받는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다른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억 7,900만 원을 잃은 겁니다.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컵라면을 사러 온 거였습니다. 계산하면서 말을 붙였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안 주무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져요. 라면 끓여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고맙지. 할아버지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라면을 끓여드리고 옆에 앉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0이에요. 저도 75인데 비슷하네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노후 준비 잘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젊었을 때 번 돈 다 날렸어요. 사업하다가 망했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사세요? 국민연금 50만 원이랑 기초연금 30만 원 받아요. 한 달에 80만 원으로 사는 거죠. 근데 괜찮아요. 혼자 살면 그 정도로도 살 수 있어요. 8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월세 40만 원 내고 나머지 40만 원으로 밥 먹고 살아요.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먹고 주로 라면이나 김치찌개 같은 거 해 먹죠. 병원은 잘 안 가요. 약값이 아까워서요. 그래도 사라지더라고요. 욕심 안 부리면 살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결국 저렇게 되는 건가?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고 최소한으로 살아가는 노인이 되는 건가?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65세입니다. 여전히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무릎은 더 나빠졌고 허리는 펴지지 않습니다.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70대처럼 늙어버린 제 모습이 믿기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8,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3년 동안 매달 87만 원씩 빠져나간 겁니다. 월급 180만 원 받아도 생활비 100만 원에 약값 5만 원 쓰면 모자랍니다. 부족한 돈은 저축한 돈에서 꺼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3억 8천만 원이 8,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3억 원을 잃은 겁니다. 경찰서에서 약속한 100만 원은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김민수가 가진 재산이 너무 적어서 변호사 비용만 나가고 피해자들한테 돌아올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날아간 겁니다. 이혼 서류가 왔습니다. 법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40년 부부가 한 장의 종이로 끝났습니다. 도장을 찍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을 겁니다. 아들은 여전히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2천만 원을 잃었고 부모가 이혼했으니까요. 손주를 낳았다는 소식을 친척한테 들었지만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월 120만 원입니다. 편의점 월급 180만 원과 합치면 300만 원입니다. 생활비 100만 원에 약값 5만 원 쓰고 나면 월 195만 원이 남습니다.
1년이면 2,34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각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3억 8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 98만 원만 받으며 살았다면요. 3년 후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면 월 218만 원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빠듯하지만 편의점 알바 안 해도 됐습니다. 무릎 수술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도 연락을 끊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렸습니다. 월 8% 배당이라는 말에 속았습니다.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6천만 원으로 늘렸고 결국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석 달간 1,040만 원을 받았지만 그게 미끼였습니다. 폰지 사기였습니다. 초기 투자자들한테 배당 주는 척하고 나중 투자자들 돈으로 돌려막기 한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위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계약서 뒷면에 작은 글씨로 면책 조항이 있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아들 친구가 누군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확인 안 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는 명확합니다. 첫째, 노후 자금을 투자한 겁니다. 잃어도 되는 돈이 아니라 32년 모은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둘째,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를 믿은 겁니다. 월 8%는 1년이면 96%입니다. 이런 수익률은 정상이 아닙니다.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회사가 실존하는지,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넷째, 단계적으로 늘린 겁니다. 1,000만 원에서 6천만 원, 그리고 전 재산까지. 욕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섯째, 가족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위험하다고 했을 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노후 자금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특히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100% 사기입니다. 월 5% 이상 수익을 약속하면 의심하세요. 은행 금리가 연 3%인데 월 8%가 가능하겠습니까? 전 재산을 한 곳에 넣지 마세요. 투자는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하세요. 전체 재산의 10%를 넘기면 안 됩니다.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가족을 잃는 게 더 큰 상실입니다. 욕심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32년 모은 돈을 넉 달 만에 날리고 65세에 편의점 알바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부디 제 실수를 교훈 삼으시길 바랍니다. 32년을 성실하게 일하고 모은 3억 8천만 원. 아들이 권유한 월 8% 배당 투자에 넉 달 만에 전부 날렸습니다. 폰지 사기였습니다. 욕심이 판단을 흐렸고 검증을 게을리했습니다. 1,000만 원으로 시작해 6천만 원으로 늘렸고 결국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석 달간 1,040만 원을 받았지만 그게 미끼였습니다. 집을 팔고 아내는 떠났고 아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65세가 된 지금 편의점 야간 알바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 8,200만 원. 3억 원을 잃었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입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욕심은 파멸의 시작입니다.